오늘의 사이언스의 신묘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진으로 곧장 진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MSG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무엇일지 바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융단 폭격의 대명사 폭격기 B-52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한미 공군 훈련인 맥스선더 훈련에서 훈련 참가 여부를 두고 참 얘기가 많았었는데 결국 그때는 좀 안 왔죠? 안 왔습니다. 네. 예, 참석한 때가 있고 안 한 때가 있는데 네. 말씀하신 그때는 안 왔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뭐 그 네. 국제적인 상황이 있을 테니까. 근데 대체 어떤 무기냐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일단 이거 타보셨어요? B-52? 가까이선 봤는데 못 타봤습니다. 그냥 못 타봤다고 하지 뭐 가까이서. 그러면 선생님 이거 만들어 보셨어요? 모델. 저한테는 좀 뭐가 상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만들지 못하고 가까이서 보셨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B-17도 만들었고 네. B-29도 만들었습니다. 예. B-17 플라잉 포트리스, B-29 슈퍼 포트리스 이걸 다 만들었는데 B-52는 못 만든 이유는 그 당시에 국산 조립식 모델 네. 프라모델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뭐 4만 원, 5만 원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미제 거. 네. 그래서 이제 못 만들었는데 정말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거 보면서 이렇게 유리창에서 그때 당시 그 옆에서 이렇게 그 쇼인가 꼬마가. 이렇게 네, 중학생 네. 꼬마 이렇게 서가지고 그때 당시에 기억하시는 분 하시겠지만 저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건너편 쪽하고 네. 여의도 쪽하고 이런데 이제 해외 그 다시 부촌이잖아요 그 시절에 그데가 그런 데가 해외 프라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수입해가지고 파는 가게들이 있었어요. 여의도에도 있었어요? 여의도에도 있었죠. 네. 가게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온 물건이 한둘이 아니나 네. 그 중에 하나가 이 B-50인데 저는 또 B-50이 생긴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 날개가 이렇게 커가지고 쫙 늘어져 있고 좀 약간 이렇잖아요. 막 이런 분위기로.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싶었는데 결국 못 만들었고 뭐 오늘에 이르렀네요 이제. 근데 좀 놀란 게 아니 원쌤이 이렇게 또 여린 구석에 계신지 몰랐나요? 어릴 때 그걸 이제 아니 이게 여린 게 아니고 욕심이 충족이 안 돼서. 돈이 없잖아요 어린애가. 돈이 어디 있어요? 4, 5만 원이. 분노에 거의 3, 40년 전에 4, 5만 원 그때 그랬어요 이게 막. 그때 뭐 10만 원짜리도 있었거든요. 네. 저 USS 엔터프라이즈 이게 10만 원짜리 조립식이었어요 당시에. 당시 돈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너무 크니까 아예 포기할 텐데. 네, 아예 포기하죠. 이만하니까. 네, 근데 이거 만들어 놓으면. B-52는 네, 그렇게 크지 17, 19도 않은데 있는데. 이 정도 크기인데 그걸 못 샀어요. 4, 5만 원. 예전 4, 5만 원입니다. 예전 4, 5만 원. 예. 결론은 못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그럼 오늘 하여튼 못 타봤다 못 만들었다는. 그만큼. 네, 그러네요. 폭격기 중에서도 이제 끔찍하죠. 융단 폭격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 이 B-59. 자 그러면 찬찬 비록 타보지 못, 알긴 아시죠? 네. 못 타봤어도? 네. 그럼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도 우선 오랜만에 교보제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침 흘리던 그것일까요? 근데 하여튼 뭐 B-52 이미지 마저는 한 이만한 걸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죠. 크기가 좀 작습니다. 예,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B-52 중에 이제 최신형의 H형인데, 최신형. 네. 뭐 최신형이라고 그래도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나중에 얘기가 나기 이 비행기 자체가 워낙 오래된 비행기이기 때문에. 예. B-52는 이각돼서 봐야 돼요. 이 엔진들하고 바퀴하고 이 분위기가 이각돼서 봐야 나옵니다. 여기 말씀드리면 그 날개가 이제 상당히 길죠. 폭이 넓은 편이고 엔진이 총 8개입니다. 2개씩 한 묶음으로 된 게 4개가 달려있어요. 엔진이 하나에 총- 2개짜리도 있네요. 예, 2개고요. 요 밑에 이게 좀 가려져 있는데 여기 좀 갈라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게 이제 폭탄창 이 안에 이제 폭탄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 뒤에는 이 전자전 장비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옛날엔 여기 기관총이 있었어요. 이 기관총이 있어서 실제로 공중전에서
이 적 전투기를 격추하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공중전 벌어진 건 아니고 네. 쫓아오는 적 전투기를 격추하고 그런 적도 있는데 지금은 신형은 이제 없어졌고요. 근데 이제 B-52는 우리 이제 지금 북한이 조용합니다만 작년까지 북한이 계속 그 핵실험하고 미사일 쐈을 때 북한의 미국의 이제 소위 전략 자산들이 올 때 B-52도 그 중에 하나로 자주 등장을 했죠. 이제 왔던 게 B-1 폭격기, 그다음에 B-52, 우리 마지막에 B-2 스텔스 폭격기. 요게 이제 미국의 현재 전략 폭격기 주력 3종입니다. 네. 삼총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오래되고 큰 게 B-52예요. 어떻게 보면 낡은 게 이제 B-50인데 아직도 쌩쌩하게 잘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아주 뭐 흥미로운 뭐 스토리가 있는데 이 별명이 이제 스텔스 포트리스, 그러니까 성층권의 요새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보통 한 지상 15에서 16km 정도의 고도. 이 고도는 보통 여객기가 한 9에서 10km 고도를 납니다. 그렇죠. 그보다 약간 높은 고도를 해서 침투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특징이고요. 이 보면은 무게가 이제 뭐 크니까 좀 많이 나가겠죠. 31톤. 그리고 길이가 48m, 날개 폭이 56.4m. 그러니까 이 몸통 길이보다 날개 폭이 더 긴 그러네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 실물을 보면 굉장히 커 보입니다. 날개 길어 보이고 실제로 날개가 좀 더 길죠. 예. 그 항속거리도 굉장히 길어요. 한 2만 6천 킬로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괌은 뭐 자유자재로 왔다 갈 수 있는 전혀 부담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리죠. 네. 사실 괌까지 얼마 떨어져 있냐고 하도 예. 그 형님 기사도 많이 봤습니다만 예. 무수단은 3,000km 그러면 괌이 예. 커버가 되고 알래스카는 5,000km인데 예. 그거 무슨 화성 뭐가 또 커버하고 예. 그러다 뭐 충분하겠네요. 3,000km라고 하면 그렇죠. 26,000이면. 예, 예. 괌까지 3,000km가 좀 넘으니까 네.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이제 공중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항속거리는 뭐 더 늘어날 수 있는 네.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속도는 마하 0.9 음속이 안 됩니다. 요즘은 이제 마하 1이 넘는 초음속 폭격기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우리나라만이 어떤 B-1B 폭격기가 마하 1이 넘습니다. 초음속 폭격기고 러시아의 TU-160이라는 블랙잭이라는 폭격기 있는데 그게 이제 미국 B-1하고 비슷하지만 더 큰 거예요. 그리고 B-1 폭격 이건 약간 좀 딴얘기인데 B-1 폭격기가 우리 언론에 죽음의 백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원래 정식 별칭은 죽음의 백조가 아닙니다. B-1이. 랜서라는 이제 별명을 갖고 있고 원래 죽음의 백조라는 별칭에 맞는 거는 러시아의 TU-160 폭격기예요. 그 TU-160 폭격기가 사진을 보면 하얘요. 그래서 그거야말로 죽음의 백조에 걸맞는 별명인데 어찌어찌해서 하여튼 출전 기원은 뭐 명확히 확인은 안 되지만 하여튼 어떤 언론에서 쓰기 시작해가지고 B-1 폭격기 별명이 죽음의 백조처럼 됐어요. 그래서 뭐 그거는 다른 얘기지만 하여튼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B-1 폭격기보다는 느립니다. 그런 초음속은 아니기 때문에 마하 0.9이기 때문에 느리지만 이 폭격기가 처음 개발된 게 1950년대 초반인데 그 당시로는 상당히 빠른 속력이었다. 그 당시로는 웬만한 전투기들이 따라붙기 힘들 정도의 그런 속력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강점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 죽음의 백조 그게 예. B-1 폭격기의 아니다. 이게 원래 공식적인 별명은 아닙니다. 네. 언론에서 붙인 별명이. 네. 예. 한국 언론에서 그것도 뭐 이제 형님 아니죠? 저한테도 형님 안 책임이 그래도 형님 잘못 쓰셔서 다 따라온 거 아니고 그분들이? 근데 분명 어디서 제가 자백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근데 분명한 거는 제가 맨 처음 쓴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맨 처음 쓰진 않지만 퍼트리신 거 아니에요? 저도 쓰긴 했지만. 예, 일정 부분에 아마 그 오류에 저는 기여를 하셨을 거예요. 일단은 이런 때는 노코멘트로 넘어가야죠. 알겠습니다. 예. 아니 이렇게 큰 비행기도 공중급이 이렇게 뭐 전투기가 이렇게 뭐 해서 같이 뭐 이렇게 급여하고 그러자는데 이렇게 큰 비행기도 공중급이를 한다는데 근데 공중급이 고참 그 원리상 그 신기해요 그 세상에. 일단 뭐 사진 같은 거 봐도 되게 좀 신기하죠. 네. 일단 미군에서는 공중급유기를 젖소라고 불러요. 한편 또 말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전달하는 거니까 그러네요. 예. 하늘의 주유소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1930년대부터 이미 쓰였어요. 공중급유. 그래요? 그 의외로 역사와 전통이 깁니다. 미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방식이라고 해서 많이 사진을 보셨을 텐데 급유기 뒤에 이렇게 기다란 막대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 분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
급유기의 뒤에 이 붐 이쪽에서 누가 조정을 해요 이거를 막대를 조정을 해야지 이걸 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걸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꽉 채워주세요. 그거네. 셀프. 3만 원어치만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잘 조정해서 물론 이제 상대 속도를 0으로 맞춰서 가죠. 그 얘기는 이제 그쵸. 동일한 속도다. 완전히 네. 동일한 네. 속도로 가니까는 사실 서로 간에는 속도 그게 감이 전혀 없긴 하죠. 네. 그렇지만 뭐 흔들리고 할 수 있으니까 잘 맞춰가지고 집어넣어서 돼서 승무원이 조작을 하고요. 오퍼레이터가 있고 프로브 방식이란 거는 이제 프로브 앤 드로그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유럽에서 주로 쓰는 방식이고 요거는 프로브는 이제 급유 받는 항공기에 관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리고 드로그란 거는 이제 급유용 호스 끝에 이제 배드민턴 콕까지 생긴 게 있거든요. 아, 제가 보통 봤던 그거네요. 이렇게 뭐 망 같은 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날개처럼 이렇게 돼 있는 예. 그걸 이제 연결해가지고 급유를 받는 게 유럽식. 아, 유럽식. 거. 러시아도 이제 그렇게 쓰죠. 예, 이게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아, 그렇게 보니까 또 붐방식이라고 하는 아, 우리 그 방송할 때 쓰는 거 있지 붐대 이거 그 붐인가 보네 막대기. 그쵸. 아, 그래서 붐방식. 우리가 이렇게 셔틀콕이라고 하니까 또 생각다 이렇게 탁 이렇게 하는 거. 아, 이거 이게 유럽식. 그러니까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네.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하늘에서 그렇죠. 빠른 속도 시속 몇백 킬로 이상 뭐 음속 이상은 안 달리지만 네. 몇백 킬로 속도로 달리는데 기류에 따라서 그냥 가도 흔들리잖아요. 여기 네, 그쵸. 근데 두 대가 똑같은 속도로 자세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구멍 맞추는 것도 쉽지 않고 네. 또 그 자세를 유지하면서 일정 시간 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고 그래서 이게 이제 평상시에 우리 군은 공중구비가 한때 뭐 이제 막 도입하기 시작하는데 없을 때는 미군의 공중구비기를 갖다가 이제 그 지원을 받아서 훈련하고 그랬죠. 예. 아니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체육 뭐라고 하죠? 체육 대회라고 하나요? 하면 네. 이렇게 이어달리가 때 바통 주는 것도 같이 뛰면서 네, 바통 그렇죠. 주는 것도 어려운데 같이 네. 날면서 이건 진짜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에 보면 그 공중구비기 뒤에서 이렇게 창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누워가지고 조종을 합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컴퓨터의 지원을 받지만 사람이 이렇게 직접 조종을 해서 맞춰야 돼요. 아, 그러네요. 예. 공중급유가 되면 이 완전히 이 판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 공중전이라는 공군 이 운영에 있어서. 그럼요. 아까 이제 뭐 2만 몇천 킬로 얘기를 하셨지만 그냥 뭐 무한정으로 이론상으로는 떠 있을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얘기는 작전 반경이 넓어진다는 의미잖아요. 뭐 아주 넓은 바다나 대륙을 횡단하는 것도 훨씬 수월해지고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뭐냐면 처음에 연료를 가득 안 채우고 무장을 잔뜩 집어넣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비행기라는 것은 최대 이륙 중량이라는 게 있고 최대 비행 중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륙할 때 한마디로 무게가 더 가벼워야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대기의 경우 다시 말하면 대기의 경우 최대 비행 중량이 그러니까 순항하는 떠서 이미 뜬 상태에서 중량이 이륙 중량보다 훨씬 커요 항상. 아 띄우는데 힘이 많이 드니까. 띄우는데 힘이 많이 드는 거죠. 뜨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죠. 더 많이 쉴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 출발할 때 연료를 가득 채우면 네. 무장을 가득 못 싣잖아요. 연료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뜰 수 있는 정도나 뭐 좀 여유 있게 어느 정도만 여유 있게 연료를 채우고 뜨면 이 폭탄 같은 걸 가득 싣고 올라가서 위에서 급유를 해주면 그때는 이제 더 이상 뜨는 문제가 없으니까 훨씬 더 다 채우고 뜰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무기를 폭탄 같은 걸 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사실 우리가 그 출발할 때 기준으로 보면은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 자동차 그 휴일을 만땅할 필요가 없잖아요. 만땅할 필요가 없죠. 이륙할 만큼 한다면 그렇죠. 좀 네, 맞습니다. 제기도 고속도로 탈 때까지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식입니다. 그럴 수가 있군요. 꽉 채울 그러니까 필요가 요거는 없다. 우리가 조금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 당연히 뭐 고장 나거나 연료가 새거나 이런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총 맞아가지고 연료 새고 막 이런. 연료 얼마 남았나 뭐. 예, 갑자기 휙 떨어지고 막 이거 예. 그런 경우라든가 연료를 너무 소모해서 이제 갔다가 돌아올 수 없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가서 이제 그런 거를 뭐 구하고 뭐 임시 활주로까지 뭐 데리고 온다거나 무사히 귀환할 수 있게 한다거나 이런 역할까지 다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예. 그 원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군사 전문가적 수준의 포인트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보통 공중급유기 하면 비행 시간 늘리는 거, 거리 늘리는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공중급유기 도입이 결정됐지만 과거 정권에서 뭔 일이 있었냐면 공중급유기 도입한다니까 우리는 땅덩어리가 좁잖아요. 그러게. 뭐 중간에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좁은 땅덩어리 뭐하러 공중급유가 필요해? 네. 뭐 대통령께서 그러신 거야. 예, 군 수뇌바 보고하러 갔더니 직접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아, 거군요. 언론 보도는 안 됐네요. 결자하러 갔더니 모 장관하고 공군총장하고 공중급유 사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모 대통령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방속거리 비행 시간만 늘리는 게 아니고 무장을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건데 두 대가 이렇게 한 대만 가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들도 공중급유 갖고 있는 나라가 많아요. 전 세계 좀 20개국이 넘어요. 예, 그래서 공중급유가 그러면서 좀 효용성이 생각보다는 많은 비행기다. 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아, 그럼 우리나라 급유기가 들어왔다면 언제 들어온 거예요? 아직 들어오진 않았고, 아, 안 들어왔어요, 아직은? 우리가 이제 2015년에 도입이 결정됐어요. 그때 이제 미국제, 유럽제 막 싸우다가 이제 유럽제로 결정이 됐는데 에어버스사의 A330 MRTT라는 그런 건데 이것도 여객기를 개조한 건데 이거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많은 물량, 뭐 급유기로 쓸 수 있고 또 화물 수송하는데 겸용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장점이고 급유능력만 보면은 이제 F-15K 경우는 21대, KF-16 전투기는 41대 정도로 급유를 할 수가 있고 왜냐면 연료를 한 111톤을 실을 수가 있어요. 주대. 그렇기 때문에 그 상당한 탑재량을 자랑을 하고요. 그래서 F-15K가 만약에 지금 독도에서 작전할 경우 30분 정도 독도에서 채공하면서 이제 공중전등을 할 수 있는데 이 공중급유기 지원을 받으면 이게 2배 이상 늘어난, 그러니까 90분 정도, 그러니까 뭐 90분이 3배 늘어나는 거죠. 90분 정도까지 작전 시간이 늘어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말씀드렸지만 기름만 실는 게 아니고 화물도 실을 수 있어요. 화물이나 병력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 우리가 해외 파병을 할 때 지금은 우리가 전세기를 써서 보내요. 그러니까 여객기나 뭐 이런 거 이렇게 전세기를 내가지고 보내는데 이제 여기에다 병력하고 장비 뭐 이런 것들을 실어서 보낼 수 있죠. 아, 그럼 예, 그러니까 효용성이 생각보다는 많다. 예. 가는 김에 뭐 유료 보급도 하고 그렇죠. 또 우리 네. 병력도 나르고. 무슨 미국 영화보면 이렇게 큰 이게 우리 수송기 같은 거에다 이렇게 병력 타서 가지 않습니까? 근데 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걸 하지 아니 않거든요. 우리도 이제 C-130이라는 수송기가 있지만 네. 이 A330 MRTT보다는 능력이 작고 네. 항속거리도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중간에 예를 들어 우리가 저쪽에 중동 지역에 파병을 간다. 그럼 C-130 수송기 같은 경우는 중간에 한번 2번 정도 내려가지고 기름 뭐 급유도 받고 뭐 이렇게 지원받고 쉬었다 가야 되는데 A330 MRTT는 뭐 그냥 바로 그냥 쏴버리면 갈 수도 있다. 예. 분명히 작전상 필요하겠네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이 공중급유기에 나와서 그쪽 얘기 좀 나눠봤고 다시 이제 B-52로 넘어가면 이게 뭐 장수만세급. 와, 진짜 이게 언제 1900 몇 년 이게 1950년대부터 50년. 이제. 예. 저는 뭐 장수만세라고 부르면 또 이분한테 죄송하고 저는 이제 형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한테는 이 폭격기란 거는 이 B-52밖에 없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는. 어릴 때 그 느낌 때문인지 몰라도 신기한데도 그 꽂히시네요. 전 굉장히 중학교 때부터 꽂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볼 때마다 짜릿함을 느끼는데 B-52가 영광 아니에요? 원쌤이 오로지 only you 그러는데. 아니 말씀하신 대로 B-17 어떻게 그래 꽂히시는 분들 사실은 영화 배우도 아니고. 전쟁사에서 진짜 영웅은 B-29였죠. 그 뭐 일본 나가사키, 유리단 폭격 예. 나가사키 히로시마 그때도 그렇고 예. 정말 B-29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실전에서는 엄청난 그 저거를 발휘했는데 저한테는 이제 얘가 뭐 좀 꽂혀 있는 애예요. 평생 아마. 예. 이렇게 그 무기에 꽂힌 그 매니아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네. 분들도 꽤 있으신가 보죠. 뭐 총에 뭐 이렇게 폭격기. 무기 매니아들은 기본적으로 무기에 꽂혀 있는 사람이죠. 예, 사람들이고. 뭐 보면 진짜 근데 막, 예. 우리 원쌤은 뭐 무기 매니아는 아니신 걸로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폭격기 B-52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계시다니까. 밑에 각도에서 봐야 이게 바퀴랑 게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특히 봐야지 저게 폼이 나는 건데. 마치 예술 작품을 들여다보듯이 지금 계속. 저는 너무 좋아하는 기체예요 이게. 봐야 되는 각도가 또 있군요. 그러니까 뭐 제 주장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뭐 있는 건 아닙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같은데 뭐. 아니, 예술- 뭐 알아야 보는 거니까 전체 몰라서 똑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거의 예술 작품을 감상하시는 기분으로. 자,
1950년대부터 이제 이미 이제 첫 비행, 1952년 4월에 첫 비행에 성공을 하고 55년에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740여 대가 만들어져요. 그다음에 이미 이제 지금 또 60년이 넘은 기체라고 할 수 있는데 52년에서 50년인가. 그렇죠. 그 긴 세월 동안 미국의 전략 폭격기, 미 공군의 전략 폭격기라면 이제 B-52가 간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되게 원체 오래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3대가 같이 타는 폭격기예요. 3대가 같이 탄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까지도 탈 수야 있죠. 같이 탄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옛날에 할아버지가 몰았다가 아, 세월이 파일럿 지나서, 기준, 예, 파일럿 기준으로. 실제로 그런 가족이 있다는 예, 거죠. 예, 예. 예, 실제로 B-52H 최근에 조종사가 된 데이비드 웰시 대위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버지 돈 웰시가 예비역 대령인데 이분이 옛날에 베트남전에서 B-52를 몰았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인 돈 스프레이그라는 이 역시 예비역 대령 출신인데, 이분은 냉전 시기에 또 B-52 폭격기로 핵공격 임무, 뭐 실제로 하진 않았지만, 를 이제 사실 맡았던 파일럿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3대가 이제 같이 파일럿으로 운용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체인 거죠. 아니 근데 남자들 만나면 군대 얘기하고 진짜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이제 가족분들이. 네. 근데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손자가 만나서 이거 얘기하면 그 가족분들 어떻게? 제가 굉장히 만나고 싶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만나서 얘기를 듣고 싶어요. B-52를 어떻게 했으며 내부는 어떻게 어떤 느낌이고, 몰 때 이 날개가 50m가 넘거든요. 이게 그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날개가 넓고 몸이 짧잖아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팔이 긴 동물 같은, 뭐 새 같은 느낌을 줘요. 날개가 게다가 나중에 이제 이거 뒤에 뭐 초음속한다고 B1, B2 나오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얍삽하게 생긴 그런 것들하고 얘가 주는 이 압박감, 네? 딱 이 날개 이렇게 펴고 이렇게 날아올 때, 또 편대로 날아올 때 그 분위기란 거는 나중에 그 B1 날개 이렇게 막 접히고 뭐 좁고 뭐 이렇게 그거 흰 거 뭐 이런 것들. 야, 이거 오늘 그 대결 모드로 대본을 썼어야 되네. 참 혼자서 지금 다 예. 디스하면서 다. 성향이. 전 되게 실망했어요. 나중에 B1 나오고 이럴 때 이게 뭐야, 이 폭격기가 새 거가. 사람을 압도하는, 구간이 명간이다. 딱 봤을 때 그냥 무시무시한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뭐 너무 빨리 지나가서 보이지도 않겠지만, 자,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그래서 이 B-52가야말로 폭격기에 아, 근데 그 끝이다. 우리 저 성남에서 에어쇼 하잖아. 2년에 한 번. 거기 혹시 가보셨어요? 아니 못 가봤어요. 거기 B-52가 아니, 작년에 B1이 왔는데 B1이 와서 한 번 쓱 지나갔는데, 그 한 번은 천천히 한 번은 빨리 지나갔어요. 근데 B1이 물론 이거보단 작지만 폭탄 더 많이 싣는 건 아시죠? B1이. 뭐 예, 그렇겠죠. 그래요? 더 많이 싣는데 여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데 그 포스가 하여튼 그 에어쇼 전체를 압도하면서, 저는 약간 B1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너무 B1을 디스하셔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B-52가 떴다면 그런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같이 놓고 봐야 되는데. 같이 놓고 딱 이제 있는 같이- 게 B 하나밖에 없으니까. 색깔부터 시커매가지고. 전 B-52 지나가는 것도 봤는데 솔직히 이거 굉장히 무식한 얘기인데, 날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날개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돼요. 그게 멋이죠. 그러니까. 날개 이렇게 기울어지고. 그러니까. 그죠. 오버사이즈 안경이고 콧날 안 가라앉지 않을 걱정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날개 꼭 그걸 이거는 조금 더 가라앉아야 돼요. 그런 느낌이. 그럼 이제 뭔가 좋으니까 그 B-52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꽂히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 이유, 귀한 이 이유가 뭡니까? 미국에서 원래 이제 뭐 효용성, 위력 큰 거 따지면 1번 따지는 게 이제 항공모함이죠, 사실은. 한반도에도 뭐 유사시 항모전단이 그렇죠. 항공모함 10만 원, 자주 이거는 4에서 5만 원. 자주 이제 옛날에. 출동하는데, 근데 일단은 항모전단은 느리잖아요. 바다로 와야 되니까 느리고 돈도 많이 들고. 근데 이제 폭격기 같은 경우는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괌에서 B1 폭격기 경우는 2~3시간이 몬다고 그러고, B-52는 이제 그보다 좀 더 걸립니다만 신속한 출동이 이제 가능하다는 것이고, 실제로 옛날 이제 60년대, 70년대 이후에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됐을 때 가장 열심히 출동했던 무기 중에 하나가 미 전략 무기 중 하나가 B-52 폭격기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76년에 판문점 도끼마냥 사건이 있었죠. 그때 B-52가 날아와서 판문점까지는 안 갔지만 그 남쪽에서 계속 선해 비행을 했어요. 선해 비행을 했는데 그냥 선해 비행인 게 아니고, 실제로 그때 북한이 반응하면 때리려고 그 개성 연배 평야까지 진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북한이 만약에 대공 미사일로 그
B-52 폭격기를 공격하는 거에 대비해서 체프라고 불리는 미사일 교련하는 알루미늄 가른 거 그렇죠. 이렇게 뿌리면서 뿌리는 거 이렇게 뿌리면서 동원하는 이제 거예요. 선해 비행을 하고 있었고 네. 76년 때 도끼만 사건 때 그리고 가깝게는 2013년 3월에 그때 북한 뭐 김정은이 금방 뭐 일으킬 것처럼 해서 긴장이 굉장히 고조됐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한반도에 이제 출동을 했었고요. 하여튼 뭐 근래 최근 몇 년 새는 굉장히 여러 차례 한반도에 또 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년에 한 두세 차례씩은 언론 공개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 저쪽 강원도 쪽에 필승 훈련장에 와서 모의 폭탄 도하 훈련한다고 그렇게 계속 출동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굉장히 친숙한 존재라고 볼 수 있죠. 네. 그 쓰일 리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네. 근데 진짜 겁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딱 뜨면은 막 북한이 긴장할 정도로 근데 얼마나 얘가 세길래 얼마나 이 폭격기니까 당연히 폭탄이나 미사일을 네. 전투기보다는 많이 싫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여기 좀 받침대 가려서 안 보이는데 폭탄창이 있고요. 네. 이 폭탄창 그다음에 이 날개 밑에도 미사일 등을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총 31톤 이상의 무기를 실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31톤이면 원래 이제 전투기 중에도 많이 실는 거는 F-15 같은 경우는 한 11톤 정도 폭탄을 미사일을 쏘요. 전폭기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F-15 우리 F-15K가 11톤의 폭탄 미사일을 싣습니다. 네. 그런데 그는 굉장히 많이 실는 편이고 보통 뭐 한 4에서 5톤 정도 실린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4톤 정도 실린다고 보면 뭐 한 7, 8대 전투기 7, 8대 32 그러네요. 정도의 이제 무장을 갖춘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B-52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베트남전 때 썼던 게 D형이 있어요. D형은 그 500파운드, 225kg 폭탄을 무려 이 안에 108발을 장착을 했습니다. 근데 108발을 그럼 어떻게 실느냐? 이 안에 이제 렉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층층이 이렇게 폭탄을 집어넣는 겁니다. 거는 거 아니에요? 예. 폭탄이 이렇게 층층이 걸어요. 그래서 뭐 한 서너 개 층으로 걸어가지고 그거를 차례를 할 수도 있고 한꺼번에 다 이렇게 툭툭툭 떨어뜨릴 때는 그렇게 하고 뭐 뿌리듯이 그냥 한꺼번에 흩뿌리듯이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과거에는 폭탄만 실었지만 이제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 여기는 뭐 일반 그 크루즈 미사일 같은 것도 있고 핵탄두를 장착한 그런 것도 있는데 이 안에 이제 회전식 런처라고 그래가지고 둥그렇게 달린 발사대가 있어요. 발사대를 중심으로 해서 옆에 이제 미사일을 6발이든 몇 발을 붙입니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리볼버로요? 리볼버 총처럼 돌아가면서 미사일을 한 발 이렇게 딱 밑으로 떨어뜨려요. 떨어뜨리면 떨어진 다음에 엔진에 접어서 날아가고 그다음에 또 한 번 이렇게 돌려가지고 미사일 또 하나 떨어뜨리고 이런 식으로 리볼버 총처럼 이제 그 회전식 발사대에서 미사일을 장착해 쏘는 방식 그런 형태로 이제 저 폭격기에서 미사일이 네. 나간다고 그래갖고 저는 네. 당연히 이런 데서 해가지고 네. 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네. 떨어뜨려서 그리고 이제 네. 이 날개 밑에도 필요할 경우는 날개는 그렇게 하기도 하고. 미사일 장착할 수 있고 추가로. 아까 뭐 리볼버 그건 이렇게 해서 떨어뜨리고. 그거는 이제 폭탄창 안에 있는 거고요. 네. 신형인 B-52H 경우는 AGM-129 신형 크루즈 미사일 경우는 12발, 네. 뭐 AGM-84 크루즈 미사일은 20발, 뭐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그 미사일들을 수십 발을 장착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핵탄두를 장착하는 미사일을 쓸 수도 있는데 그 경우는 AGM-69의 경우는 폭발력이 170킬로톤인데 이거는 히로시마에 떨어지면 한 10배 정도 위력을 갖는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이 히로시마 원폭의 10배짜리 핵미사일 12개를 달고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 지금은 이제 뭐 재래식 무기를 위주로 하는 무장으로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냉전 시절에는 엄청난 날아다니는 뭐 핵 공격 기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그 적 함정 공격할 수 있는 하풍 공대함 미사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술 그 재래식 공대지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고 또 최근에는 그 제이담이라고 불리는 GPS로 유도되는 이런 폭탄도 이제 수십 발을 장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냉전 시절에는 핵 공격 위주였지만 이제는 재래식
폭탄으로 정밀 타격을 하는 이제 그런 임무, 그런 용도로 많이 이제 무게 중심이 이동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진 같은 건 없으신가요? 우리 또 리마인드를 잘 시켜주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게 사진 이제 좋아하거든요. B-52 무장인데 아까 말씀드린 이 맨 앞에 보이는 굉장히 그 작은 것들 뭐 이게 재래식 폭탄이에요. 몽텅구리 폭탄인데 이게 이제 220. 그거 하실 말씀이세요? 220. 부사전방 기자가 하실 말씀이세요? 멍텅구리 좀 폭탄. 약간 좀 예, 예. 표현이 아 멍텅구리? 예. 아니 유도 장치가 있는 폭탄을 스마트 폭탄이라고 그래요. 근데 옛날에 이제 유도 장치 없는 거는 그 상대적으로 덤밤 그러죠. 멍텅구리 폭탄. 그냥 떨어뜨리면 알아서 그냥. 예. 그래서 이제 덤밤이라고 그래서 이제 멍텅구리 폭탄이라고 흔히 표현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많게는 108발까지 장착을 할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900kg 폭탄도 있고요. 여기 밑에 이제 맨 앞에 가로놓여 있는 게 이게 이제 제2단 합동직 격탄이고 이런 그다음에 요 날개 밑에도 뭐 달리는 게 보이시죠? 네, 이게 이제 크루즈 미사일. 그래서 이제 날개 밑으로 장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발인가 네 발이 보이네요. 예. 양쪽으로 이렇게 달려져 있죠. 대비 5분 대기하고 있는 그 비행기는 이거 다 웬만하면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비워놓고 있다가 유사시 실으려면 오래 걸리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은 뭐 그렇게 안 하는데 네. 냉전 시절에는 말씀하신 몇 분 내 출동 이게 개념이 있었어요. 그리고 네. 일부는 항상 하늘에 떠 있어요. 떠 있는.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로 이제 핵무기를 탑재한 상태에서 떠 있는 경우도 있었고 그만큼 이제 그게 추락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있으신 거죠. 그 냉전이랑 냉전이 가장 심했을 때. 엄혹한 시절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군요. 근데 저 미사일이라고 하는 게 좀 신기한데 이렇게 아까도 리볼버식 회전식 리볼버, 회전식 뭐라고 하셨죠? 회전식 발사대. 회전식 발사대. 이게 툭 떨어지면 지가 이제 불 붙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이렇게 뭐가 불 켜기도 하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 그렇죠. 전기를 써야죠. 네. 당연히 전기를 써야 되는데 배터리를 써요. 그것도 배터리 써요? 네. 물론 이제 우리처럼 뭐 더 AA 배터리 뭐 20개 넣고 이런 거 아니고 당연히 네. 미사일을 이제 설명을 하자면 표적을 파괴할 탄두가 있고 그다음에 신관이 기폭 장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적이 있는 곳까지 날아게 가는 연료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유도 조종 장치가 들어가는데 특히 이제 유도 조종 장치 전기가 반드시 필요하죠. 이제 전지를 쓰게 되는데 미사일에 쓰는 전지는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열전지란 거예요. 이게 서멀 배터리라고 하는데 서머미터가 온도계니까. 네, 서멀 배터리라고 네. 하는데 이게 배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배터리를 사가지고 안 쓰고 있어도 저절로 방전이 돼서 양이 안에 있는 그쵸, 전기가 줄죠. 사라집니다. 예.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미사일이라는 것은 수명이 15년씩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가지고 15년 동안 이제 안 쓰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정말 필요할 때 한 번 딱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말하면 만든 다음에 15년 후에 발사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일반 우리 방전되는 배터리를 쓰게 되면 그동안에다 방전이 돼가지고 실제로 쏘려면 안 나가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 일단 전지의 원리를 조금 네. 말씀을 드리면 건전지든 마른 전지, 건전지 마른 전지라는 뜻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축전지라고 얘기하는 거 차량용 전지는 건전지가 아니죠. 젖은 전지도 있어요? 습전지죠, 사실. 그 안에 액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건전지구나 진짜. 예, 건전지 습전지예요. 사실 습전지란 말이 있는 거예요. 습전지란 말이 있어요. 저기요. 자동차용 것은 그건 사실 건전지가 아닙니다. 배터리라고 해서 건전지라고 번역하는 건 약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여기 음극이 있고 여기 전해질이란 것이 이제 물질이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물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플러스가 되는데 이 전지의 음극에서 이제 전자를 잘 내놓는 성질을 가진 그런 물질을 사용을 해요. 그게 이제 리튬 같은 게 그런 거죠. 예, 뭐 리튬 이온 에너지 뭐 저 배터리 그러잖아요. 리튬이 이제 전자를 내놓으면 이게 뭐 복잡한 얘기로 들어가는데 이제 뭐 리튬의 양이온이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가 1로 넘어가면 이제 이게 음이온화 되고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어요. 또 우리 음이온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몸 좋은 거. 예, 사실 몸에 안 좋습니다. 예. 그래요? 아무 효과도 없어요.
참고로 말씀드리잖아요. 음이온 원적외선 전혀 효과 없습니다. 근데 과학계에서 지금 그 얘기 알리려고 되도록 하고 있어요.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음이온이? 예, 그런 음이온 상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복귀 한번 들어보죠. 아 예. 예, 어쨌든 우리는 종편이 아니라 참고로 말씀드리면 별도 프로그램을 하나. 예. 그 과학계에서는 음이온 원적외선 이론류들이 아무 효과 검증된 바 없고 사실 이론적으로도 효과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간에 이 회로가 있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제 이게 두 개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이게 뭐 배터리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배터리가. 예. 이게 건전지 같은 경우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선을 뽑아가지고 여기에 뭐 전구 같은 걸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끼는 순간에 회로가 완성이 되죠. 회로가 완성이 된다는 말은 여기서 전자가 퓨 날아가가지고 여기에 닿게 된다는 얘기가 되고, 이러면서 이제 이 회로가 완성되는 과정에서 여기 전기가 흐르면서 여기에 불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식인 거거든요. 옛날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네, 안 좋은 기억. 안 좋은 기억이죠. 공부 점수 안 나오고 그런 거 힘나고.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 이 두 개가 그냥 여기서 만나버리면 이쪽에 갈 에너지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 얘네가 만나면 안 되죠. 얘를 어떻게 작동시켜야 얘를 되는데. 작동시켜서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이 그쵸, 안으로 그쵸. 회로가 구성이 돼버리면 금방 방전돼서 다 사라져 버리겠죠. 아무것도 못 하고 실제 일을 못 하잖아요. 이 일을. 네. 그래서 이제 요곳에서 이 두 개의 움직임을 여기 차단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지점에서.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뭐 일반 배터리 이렇게 나중에 안 쓰다 보면 액체 나오는 거 아시죠? 그렇죠. 뭐 세고 그러니까 네. 버릴 때도 조심해서 버려야 그렇죠. 되죠. 예. 그 가운데 이제 액체가 들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가운데 액체가 이걸 막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액체는 완벽하게 차단이 안 되기 때문에 액체의 특성상 이게 사실 슬금슬금 이렇게 전자가 흘러버려요. 그래가지고 조금씩 방전이 된다는 게 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식의 배터리로 15년을 놔두게 되면 당연히 텅 비어버립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이 배터리란 건 뭐냐면 열전지란 건 뭐냐면 여기에 이제 고체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예. 그 고체 성분이 뭐냐면 그 용융염이라고 하는 멜티드 솔트가 한마디로 녹인 소금이에요. 예. 녹인 소금의 성분이에요. 요거를 가운데 이렇게 넣어가지고 막아놓거든요. 근데 이거는 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100% 이걸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 흐름을. 그러다가 500도, 섭씨 500도 정도의 온도가 가해지면 얘가 액체로 변해요. 이 화학작용을 중간에서 이제 드디어 일으키게 되죠. 그 전까지는 돌덩어리였다가 500도의 열이 가해져야 얘가 이제 전해질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화학작용을 일으키고 양쪽에서 이걸 또 이 흐름을 막아주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500도의 열이란 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쓸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터리 안 닳게 한다고 핸드폰 갖고 나에다가 뭐 쓸 때 500도의 토치 이런 거 갖고 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튀김 온도가 180도쯤 되니 그것도 안 되고. 예, 굉장히 높은 온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데서는 못 쓰지만 사실 미사일 같은 데서는 이 폭탄 이거 하니까 여러 가지 특성상 그런 열을 가해줄 수가 있죠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제 배터리를 닳지 않게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미사일에 쓰이는 전지의 특성이에요. 열전지. 방전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뭐 고체 뭐 녹인 소금 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런 말씀까죠. 이거 우리나라 미사일 많잖아요. 네. 그 대표적으로 이제 철메투라는 그 요격 미사일, 철메투 개량형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철메투 개량형 요격 미사일이라든지 현궁이라는 대전차 미사일 이런 미사일에도 그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국산 열전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궁금한 게 있어서. 이제 충전지거든요. 니켈수 충전지. 평소에 갖고 다니세요? 그 여쭤보려고 그러니까 쉬는 시간. 근데 미사일 방전 걱정만 하지 마시고 생활 속에서 이거 방전이 빠르거든요. 이거 어떻게 방법 없어요? 이게 무슨 전지냐에 달려 있는데 니켈수소요. 니켈 계통은요. 니켈 계통 전지는 충전을 기억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니켈 계통 전지는 전부 이제 뭐 완전 방전해서 계속 쓰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 나오는 것들은 처음에 몇 번 완충하고 완전 방전하고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냉장고 넣으라 뭐 이런 얘기는 그런 거. 그런 거는 사실 배터리가 거의 다 닳았을 때 그러니까 처음부터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배터리가 거의 다 닳았을 때 당장 써야 되는데 지금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리모컨 같은 거 배터리 사실 정말 전기 얼마 안 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짜증나잖아요.
그럴 때 냉동실에 잠깐 넣어놓든가 네. 아니면 이런 데 이제 모서리에 톡톡 쳐요 몇 번. 아 쳐도 돼요? 네, 쳐도 돼요. 그럼 무슨 논리예요? 움직임을- 일단 때리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움직임을 증강시켜서 화학 반응을 더 일으키는 거죠. 네. 네, 흔들어도 되고 네. 흔들거나 좀 쳐주기만 하면 리모컨 배터리 같은 거는 며칠 더 쓸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얘가 잘 안 될 때 치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요, 파손되니까 아 그건 알겠네요. 저 치는 것도 근거가 있긴 이해됩니다. 전 자주 써요 그렇게. 네, 리모컨 같은 거는 그 TV 리모컨 같은 거는 바로바로 그렇게 써서. 저도 의문 하나. 예. 몸의 체력이 다 방전되면 지금 아니 이상한 데 보면서 지금 과학자들이 무슨 아니 해답을 주실 것 일단 같아요. 그거는 완전 방전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완충을 하시고 다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쉬어가는 시간이에요. 저는 가끔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이런 상상을 하곤 합니다.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져 내린다면 어떨까?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말이죠. 요즘처럼 무척 더운 날에는 시원한 아이스크림이면 정말 좋겠네요. 그런데 실제로 하늘에서 음식이 마구 쏟아진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때는 1948년 베를린 봉쇄 기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엄청난 폭격을 맞은 독일. 종전 후 심한 몸살을 앓게 되는데요. 서베를린을 점령한 소련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베를린의 도로와 수로를 봉쇄하고 맙니다. 그 결과 서베를린은 서방 세계로부터 들어오는 식량과 연료를 모두 받을 수 없게 되고 200만 명의 시민들이 고립, 굶주릴 위험에 처하게 되죠. 이에 연합군은 서베를린을 지키기 위해 사상 초유의 대규모 공중수송 작전인 베를린 공수작전을 펼치게 되는데요. 서베를린 시민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생필품이 매일 비행기로 공수가 됐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베를린 상공에서 느닷없이 폭격 같은 공수가 시작된 겁니다. 그것도 아이들을 향해서 말이죠. 그런데 아이들은 다치기는커녕 아주 즐거워했다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당시 미군 수송기 조종사였던 게일 할보르센 중위는 어느 날 미군 공군기지에서 비행기를 구경하는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이들은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모습을 구경하며 손을 흔들었죠. 할보르센은 폐허의 땅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지내는 아이들에게 감명을 받았고 작은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갖고 있었던 건 껌 2개뿐. 이때 그는 아이들을 위한 간식 투하 작전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는 동료 조종사들과 함께 사탕과 초콜릿, 건포도 등을 모았습니다. 헝겊으로 싸서 간식 꼬러미를 만들고 안 입는 옷으로 만든 장난감 낙하산에 줄줄이 매달았죠. 그리고는 조공 비행을 하면서 손을 흔들고 있는 아이들을 향해 이 간식 꾸러미를 떨어뜨렸습니다. 바로 건포도 폭격기의 등장. 일명 사탕 폭격기가 하늘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과 초콜릿 등의 군것질거리를 투한 건데요. 덕분에 아이들은 무척 신나했죠. 그렇다고 진짜 폭격기는 아니고요. 당시 서베를린으로 생필품을 공수하던 C-47과 C-54 수송기의 별명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달콤한 선물. 좋아하는 간식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으니 아이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아이들은 이 수송기에 건포도 폭격기라는 애칭을 붙여주었고 할보르센을 비틀 비행기 아저씨라고 불렀죠. 할보르센과 동료들의 선행은 언론에 보도되면서 많은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미국 제과협회에서는 수통 규모의 초콜릿과 사탕을 지원했고 미국 학교에서는 사탕과
껌을 매단 낙하산을 만들어 보내줍니다. 민간인들이 적극적인 도움에 힘입어 할부로 해대는 49년 1월까지 모두 25만 개의 군것질 낙하산을 투하할 수 있었고 10만여 명의 어린이들에게 작은 즐거움을 선사하죠. 이때 처음 초콜릿을 맛본 아이들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6.25 전쟁을 경험하신 어르신들이라면 그 기분이 어떠신지 잘 아실 겁니다. 당시 한국인 아이들도 미군들이 나눠주는 초콜릿을 처음 맛보곤 얼마나 맛있었으면 미군들만 보면 기분이 초콜릿이라고 외치며 따라다녔으니 말이죠. 힘겹게 살아가던 아이들이 구원찬서였던 건포도 폭격기. 아이들이 맞았던 건 사탕 폭격이 아닌 사랑 폭격이었던 거죠. 폭격이라는 어마무시한 단어가 이렇게 달콤하게 들릴 수도 있군요. 이런 폭격이라면 평생 맞고 살고 싶을 겁니다. 융단 폭격하는데 네. 이거 융단 폭격이라는 말이 언제쯤부터 이게 그 전쟁 융단 폭격이 어는 말 그대로 카펫 반응이에요. 카페트 융단 예. 양탄자잖아요. 양탄자 이제 융단 뭐 그인데 그 베트남전 때 사실은 이 표현이 많이 썼고 그 출발은 2차 대전 때 영국군에 의해서 시작된 걸로 보는데 2차 대전 때 독일의 퀼른 대공습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뭐냐면 1942년 5월 30일 그때 토요일이었다면 토요일 밤부터 31일 아침 사이에 영국이 이제 감행한 공습인데 이때 이제 영국 공군 총사령관의 아서 해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서 해리스 장군이 이제 이 말로 유명해요. 적군의 민간인도 적은 적이다. 영군 폭격은 뭐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안 만들어 보셨나요? 혹시? 네, 복생각. 무조건 다 좋아하시는 거 아니라니까요. 대표적인 2차 대전 폭격기는 플라잉 포트리스라는 또 하나 여기 이제 중요한 히든 카드 그 노든 폭격 조종기라는 거예요. 폭격기 아버지는 또 누구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한테도 친숙한 슈퍼 포트리스라는 이제 별명을 결정적으로 유명해진 것은 뭐니 해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 폭탄을 투한 폭격기로. 근데 소련은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래서 소련은 뺏기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뭐 한다고요? 뺏긴다고요. 아 뺏긴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종전 2년 후에 소련에서는 우리란 말은 제가 했네요 지금. 네. 포대는 몇 번이었지 신고 번호가 1뭐